아버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미련하세요? 제발 좀 그만 오세요. 그날 저는 비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서울 방문이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없이 아주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보호자요. 내가 나를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병원도 혼자 다녔고요. 장도 혼자 봤습니다. 라면 한 그릇도 말없이 혼자 먹는 날이 이어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요. 장롱 속엔 땅 문서가 있었고요. 금괴도 있었고 6억 원이 든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태홀딩스, 제 이름으로 만든 제 회사까지요. 이건 자식들 줄 것도 아니고 줄 마음도 없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비 내리던 그날이 한 집의 문턱을 가르는 선이 될 줄은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이었습니다. 아파트 14층 복도 끝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 끝자락에 캐리어 가방 하나와 검은 비닐봉투 몇 개가 벽에 살짝 기대어 있었지요. 가방 손잡이는 오래된 나뭇가지처럼 휘어 있었고 봉투에서는 반쯤 비에 젖은 속옷과 약봉지가 슬며시 삐져나와 있었어요. 전기태는 복도 난간 쪽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쳐 복도 끝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구부정한 그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잔물결처럼 흩어졌지요. 얇은 제 깃은 이미 젖어 있었고 검은 양말은 슬리퍼 사이로 삐져나와 축축해 보였어요. 그는 짧은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이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틈새로 보인 얼굴은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붉은 립스틱과 단정한 앞머리, 비싼 실내복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버님,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감기 드실라. 기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고갯짓이 말을 대신해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있다는 걸 서영도 알고 있었지요. 근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연지도 크고요. 기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우산 손잡이를 더 힘주어 쥐었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비 맞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마음속으로 정했는데 그 말은 목구멍에서 멈춰버렸어요. 거실 쪽에서 여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파에 반쯤 누워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던 연지였지요. 엄마, 앱 택시 불러드려요? 요즘엔 시골까지 가는 기사도 있다던데. 서영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려 거실을 흘끗 봤습니다. 그 말에 억지로 웃어 보이더니 다시 기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사실 저희도 스트레스 좀 받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시대에 셋이서 한 집은 좀 그렇잖아요? 안쪽에서 인기척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민수였어요. 체격 좋은 중년 남자가 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와 서영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회피가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지요. 기태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아파트 잔금이 모자란다며 전화하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사무실 앞에서 급히 마주했던 민수의 얼굴, 아버지를 보며 평생 잊지 않겠다던 그 아들의 얼굴 말입니다. 그 얼굴은 지금 입술을 꾹 다문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참 입을 다물고 서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손을 뻗어 문을 닫았지요. 턱, 작지만 묵직한 소리였어요. 문 닫히는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기태의 몸속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와 무언가를 완전히 꺼뜨렸지요. 기태는 잠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약간 흐릿해졌어요.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마치 이해한다는 표정? 아니, 예상했다는 표정. 어쩌면 이게 다 내 탓이지 않은 자체까지 스며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비에 젖은 복도 바닥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요. 어느 순간 형광등이 깜빡이며 꺼졌고 그가 걷는 복도의 끝자락은 어둠과 빗소리에 잠식됐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캐리어 바퀴 소리뿐이었어요. 덜컹, 덜컹.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복도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14층 문 안쪽에서는 아무도 다시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기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안면 작은 고향집 마당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요. 풀이 위엔 비가 지나간 흔적이 촘촘히 맺혀 있었어요. 그는 깨끗이 닦아놓은 마루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조금씩 말라가던 감나무 가지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었죠. 고양이는 오늘도 처마 밑에서 그를 힐끗 바라보다가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정기태는 검정 바람막이 점퍼를 걸치고 손가락 마디가 불편한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흰 종이봉투 속에는 5,000원짜리 손거울 하나와 알록달록한 메모지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초록 바탕의 연보라 꽃무늬가 박힌 거울은 시장 골목가게에서 산 거였죠. 요새 여고생들 이런 거 좋아해요. 셀카 찍기 전에 앞머리 정리하고 메모지엔 아이돌 사진 오려 붙이고 그래요. 그렇구만. 그는 봉투 입구를 고무줄로 여며들고 작은 캐리어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날은 8월 3일이었어요. 연지 생일이었죠. 기차는 오전 10시 반 서울행 새마을 오후였습니다. 차창 박풍경은 벌써 한여름 녹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늘 그랬듯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승객 대부분은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생일 파티 영상을 보며 웃었고 누군가는 음료를 마시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기태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바닥만 한 봉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안에 든 거울과 메모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죠. 연지 생일이니까 뭐라도 줘야지. 오후 3시. 그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민수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건물, 익숙한 입구, 익숙한 경비실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입구는 유난히 높게만 느껴졌어요. 기태는 인터폰에 1402호를 눌렀습니다. 띡! 소리가 났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조용했죠. 세 번째에는 수신이 거부되었다는 문구가 흘렀습니다. 경비실에서 중년 경비원이 나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 댁 가시는 건가요? 정민수 14층 우리 아들. 경비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요즘 아파트 규정이 좀 엄해서요.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있어서 집안분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정기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인사하고 벤치에 앉았어요. 봉투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죠.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4층 창문은 닫혀 있었죠. 아무도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등받이가 낮고 불편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죠. 주변은 조용했고 멀리서 청소기 소리만 웅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손때 묻은 페이지를 한 장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수첩 한 귀퉁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8월 3일 토요일, 손녀 연지 생일,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 그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지 좋아하던 스파게티 그거 해 먹었을라나. 그 말엔 기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이 문득 떠올라 흘러나온 숨 같은 말이었죠. 케이크는 잘라 먹었겠지. 그는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든 거울과 메모지. 열어보지도 못한 봉투는 그대로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죠. 그저 눈꺼풀을 덮어야 눈물이 밖으로 새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여가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는 무렵이었습니다. 안동 예안면 작은 슈퍼 옆 평상 위엔 막걸리 주전자와 양은 컵 2개가 나란히 놓였어요. 기태는 말없이 막걸리를 따랐고 이장태용은 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는 멀리 감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형님, 서울은 좀 어떻습니까? 날이 더워서 더 고생하셨겠네. 기태는 대답 대신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의 눈길은 마을 너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말이 좀 도는 기라. 기태는 여전히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만 다시 채웠지요. 태용은 눈치를 보다가 기어코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서 형님 아드님 내외가 형님 그런 식으로 문전박대한 거 읍내 미용실에서도 다 들었다 카더만예.
며느리가 머리하면서 그랬다더이다. 우리도 사정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부담스럽다고. 참말로 그 소리 듣고 다들 한마디씩 하대요. 기태는 천천히 잔을 입에 대고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 끝은 축 늘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어요. 형님, 민수가 예전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땐 매일 집에 전화하던 놈이었는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건지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기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곧 답처럼 느껴졌지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이 목을 대에 걸려 있었지만 끝내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형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형님 편입니다. 다들 어르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사시는 거 아니다라고 해요. 기태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스치자 감입 하나가 나라와 그의 어깨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한편 서울 강동구의 대로변은 저녁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반듯하게 정리한 머리로 고급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앞엔 커피와 쿠키가 놓였고 스타일리스트가 헤어캡을 감싸 올리며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시댁 가정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셨다면서요? 서영은 살짝 웃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아버지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세요. 저희도 살림 빠듯하고 애도 커가는데 가끔 그냥 아무 말 없이 올라오시니까 좀 부담돼요. 옆자리 고객이 염색을 기다리다 말결을 주워듣고 끼어들었지요. 요즘 그런 노인네 많아요. 자식한테 기대고 살면서 눈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체면만 챙기고 서울집이 고향집인 줄 아나 봐. 서영은 말없이 거울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체면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녀의 입꼬리는 습관처럼 조용히 올라가 있었어요. 여의도의 고층 빌딩 사이로 바람이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지요. 하늘색 셔츠에 넥타이는 느슨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옅게 내려앉아 보였습니다. 팀 동료 하나가 무심한 듯 말을 툭 던졌어요. 야, 너네 아버님 TV 나왔다며? 뭐 K채널에서 시골 노인 인터뷰하던데 내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더라니까? 혹시 그거? 민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밥알이 떠있는 수저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술 더 떠넣었지요. 아닌가? 닮았던데. 요즘 노인분들 다들 시골 가서 자급자족 하신다니까 멋있더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씹는 속도를 천천히 늦췄습니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마엔 미세한 땀이 맺혔지요. 바지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했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엔 에어컨 바람 소리만 잔잔히 흘러갔고 그 소리 틈에서 민수의 입술은 담은 채로 할 말을 삼킨 듯 굳어 있었어요. 버스는 군청 앞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기태는 좌석 옆창으로 스며드는 볕을 피하려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주머니에서 접어둔 진료 예약증을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안동종합병원 진료일은 8월 7일 오전 10시였죠. 손에 든 작은 보조 가방엔 물병 하나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약 봉투가 얌전히 들어있었어요. 가방 겉면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고 지퍼 끝엔 전자레인지 뚜껑을 닮은 플라스틱 열쇠고리가 달려있었죠. 버스 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올리자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하는 가사가 이어졌어요. 기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안동종합병원 로비는 오전 10시인데도 벌써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기표 번호가 198번부터 시작되더군요. 그는 정형외과 앞 긴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노인들끼리 오가는 소곤거림과 휠체어 바퀴 소리, 핸드폰 벨 소리가 뒤섞였어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였고요. 어느 노인은 팔짱을 낀 채 딸에게 버럭 화를 냈죠. 기태는 혼자였습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 한참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발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정기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남자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보호자 안 오셨어요? 내가 보호자요. 보호자까지 데리고 다니면은 병원비 2배 들겠지. 의사는 어정쩡하게 웃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는 짧았어요.
무릎 상태를 살피고 주사를 처방했고 영양제를 하나 더 보탰습니다. 피부 밑에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다른 층으로 내려가라 하더군요. 1시간 뒤 병원 뒤편 골목에 작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벽 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은 손때가 묻어 글자가 흐릿했고 식탁 위 양념통은 삐뚤게 놓여 있었죠. 분식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드세요, 아버님? 기태는 입가에 번진 웃음을 꾹 눌렀습니다. 혼자 안 먹고 둘이 먹으면 맛이 달라지던가?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주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기태는 약 봉투를 조심스레 식탁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증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고 땀이 밴 듯 봉투 표면이 눅눅했죠. 라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계란은 흰 국물 위에서 천천히 퍼졌어요. 기태는 젓가락을 들어 국물부터 한 숟가락 떠 넣었습니다. 입천장이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그는 눈살 하나 찡그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약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밭이 번갈아 펼쳐지고 트랙터가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비가 막 그친 뒤였는지 하늘은 말끔했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 빛이 유리창을 지나 기태의 손등 위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햇살을 피하지도 굳이 맞이하지도 않은 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가가 아주 잠깐 아주 작게 올라갔어요. 소리도 말도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넘겼다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바람이 잔잔한 오후였어요. 기태는 고향집 안방 한켠 낡은 장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풍지가 너덜거리는 유리창으로 볕이 기울고 있었고요. 장롱의 손잡이는 세월에 닳아 반질반질했죠. 그가 서랍을 열자 먼지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종이 냄새, 습기 냄새, 오래된 기억이 함께 섞인 향이었죠. 기태는 맨 아래칸 서랍 속 헝겊보 자락을 살며시 들춰냈습니다. 그 밑에 고이 접힌 서류 봉투들이 조심스럽게 일정한 순서로 들어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좀 꺼내도 되겠지. 첫 번째 봉투엔 서초구 반포동 땡땡 번지라 적힌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다음은 화성시 땡땡읍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땅 문서였죠. 모두 30에서 40해쯤 전 개발되기 전에 논밭을 사들인 것들이었어요. 그땐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벌어 장만했지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했고 본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옆엔 노란빛의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어요. 기태는 손에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g짜리 금괴 3개, 금속 도장, 그리고 두툼한 저축은행 통장 2권이 들어있었죠. 에이, 내도 꽤 모았구먼. 아무도 몰라도 됐지. 허투루 살진 않았단 얘기다. 그는 봉투를 다시 순서대로 정리해 검정 캐리어에 넣었어요. 고무줄로 묶은 서리더미는 조금씩 눌리면서도 반듯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태는 안동시내 농협 지점에 조용히 들어섰어요. 손엔 캐리어를 끌고 등에는 바랜 회색 점퍼를 걸쳤죠.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무표정하게 섞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직원이 무심코 창구 화면에 떠 있는 예금 잔액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지점장님, 정기태 고객님이십니다. 금고 열람 요청 들어왔고요. 예금이 꽤 됩니다. 잠시 후 중년의 지점장이 직접 로비로 나왔습니다. 기태는 아무렇지 않게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금고 좀 열어보려고요. 통장도 좀 정리하고. 지점장은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정리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기태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해줘요. 괜히 복잡하게 안 하고 싶소. 행원들은 눈치를 보며 그가 가져온 금고 열쇠를 받아 조심스레 처리했어요. 손에 금괴와 등기부를 쥐고 조용히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이장태형 집 앞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마을 골목엔 풀벌레 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기태는 소리봉투 몇 장을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사업자 등록 좀 해줘. 내 이름으로, 법인으로. 태용은 말문이 막혀 봉투를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명예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초안까지 들어있었죠. 헐, 형님이 법인을요? 농사 짓던 양반이 무슨 사업입니까? 밭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지. 이제는 내 맘대로 좀 써보려고. 근데 애들한텐 얘기 말어. 알아서 뭐하게. 태용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막걸리를 따랐어요. 잔잔한 바람이 잔 속에 이는 거품을 살짝 흔들었죠. 그날 밤 마을 단톡방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용은 평소처럼 내일 마을 회관 소독합니다라고 공지를 올렸고요. 그 밑에 실수로 이런 문구를 덧붙였어요. 정기태 형님 사업자 등록 서류 챙기셨어요. 준비 잘 되시고요. 그 한 줄이 시장 상인들에게 퍼지는 데엔 한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물길 타듯 번졌고 입술마다 이름이 올랐죠. 정기태, 예전 서울서 큰돈 만졌다던데 사실이었나 봐. 은행에서 허리 숙였단 얘기 들었어? 법인 만든다네. 아이고, 그 양반 조용한 줄 알았더니 큰일 하시겠구만. 동네 슈퍼 주인도 고깃집 아주머니도 모두 조용히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그 조용한 노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대청마루에 헝겊걸레를 깔고 앉았습니다. 아침에 비질해 둔 마루바닥이 아직 축축해 서늘했어요. 햇빛은 방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처마끝만 간지리다가 스르르 물러나더군요. 그는 방 안에서 낡은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겉표지는 벗겨지고 모서리는 너덜거렸지만 손끝으로 감싸지면 그 시절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죠. 첫 장을 넘기자 군복 입은 민수의 제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회사 들어간 날 찍은 사진, 뒤이어 서영과 결혼식 날이 이어졌어요. 기태는 말없이 사진 필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은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민수는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죠. 그래. 저 땐 니들이 참 기뻐했었지. 한 장 두 장 넘기다 어느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새 아파트에 들어가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분명 봄이었죠. 꽃이 피었고 사람들 얼굴도 들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기태는 하얀 셔츠에 조끼를 걸치고 민수 가족 옆에 서 있었어요. 왼편엔 아파트 현관이 보이고 오른편엔 입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뒷면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기태는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빛바랜 종이었어요. 서영의 필체였죠. 둥글둥글한 이제는 보기 드문 손글씨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버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오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는 한동안 글을 읽다 말고 종이를 고이 접어 다시 사진 뒤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루 바깥에서 바람이 스며들었고 낙엽 한 줌이 삐걱대는 대문 아래로 굴러들어왔죠. 기태는 사진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땐 기뻤다. 기억은 그를 그날로 데려갔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던 날이 눈앞에 또렷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들뜬 얼굴로 아버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베란다고요. 저쪽이 방이에요. 와, 저희도 이런 집에서 살게 되네요. 꿈만 같아요. 기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그래, 이제 너도 다 컸구나. 이만하면 내 역할은 끝난 거다. 그날 기태는 계약금 1억을 통장으로 넣었습니다. 그 돈은 예전에 강남 개발 전 미리 사두었던 논을 팔고 남긴 돈이었고 20회 가까이 묵혀둔 돈이었죠. 잔금 일부는 빌린 돈으로 메웠고 그 보증도 기태가 서주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겠냐 묻는 소리에 그는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저녁에는 다 같이 집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요. 우리 집 자주 오세요. 연지도 아버지 너무 좋아해요. 기태는 웃으며 맥주잔을 민수와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음이 환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집 앞에 가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출입이 제한됐다는 말을 듣던 날 기태는 연지 생일에 5,000원짜리 손거울을 쥔 채 인터폰 앞에 오래 서 있었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손등으로 먼지를 쓸어내듯 덮고 한쪽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바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라디오를 켜보았지만 주파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지직하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인지 숨인지 모를 만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 집 내가 사준 건데. 그의 눈은 멀리 마당 끝 낙엽이 수북이 쌓인 자리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동 시내 종합터미널 뒤편 상가 3층이에요. 세림법무사무소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기태가 조용히 올라섰습니다. 검정 점퍼에 반드시 닦은 운동화를 신었고요. 손엔 A4 서류가 든 검정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비닐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법인 하나 만들려고 내 이름으로. 직원은 잠깐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쪽 방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슬림한 셔츠 차림에 35 언저리 법무사가 나와 마주 앉았어요. 기태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이게 내 기본 자료요. 처음엔 법무사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통장 잔액 확인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본금 출처 확인서까지 차례로 나오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자, 자제분 명의가 아니고 어르신 본인 명의로 전부 다 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정기태. 이 나이에 뭘 또 자식 이름을 빌립니까? 내 이름으로 할 거요. 자본금도 내가 다 내고. 예, 그럼 지분은 전부 단독 명의로 들어가시겠네요? 기태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이건 자식들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앞세우려는 것도 아니요. 그냥 내 이름 하나쯤은 내 맘대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요. 법무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어 계약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흐르고 정기태 홀딩스 주식회사라는 상호가 적힌 서류가 프린터에서 나왔습니다. 기태는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읽었고요. 흑색 도장을 꺼내 조용히 인감란에 꾹꾹 눌렀습니다. 내가 이 도장 만든 지 42년 됐어요. 처음은 민수 주민등록 등록할 때였지. 기태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인주를 다시 눌러 다음 칸에도 또렷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사무소를 나선 기태는 늦은 오후 햇살 아래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오늘따라 캐리어가 참 가볍게 느껴졌지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지갑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방금 받은 새 명함이었어요. 정기태, 대표이사, 정기태 홀딩스 주식회사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는 천천히 웃었어요. 그래, 나도 해봤다. 해질녘. 그는 예안면 슈퍼 옆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이장 박태용이 막걸리 한 병과 삶은 달걀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오늘 시내 다녀오셨다면서요. 진짜 법인 내신 겁니까? 기태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용이 받아든 종이에는 정기태 홀딩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이야, 형님 진짜로 하셨네. 근데 자식들 몰래 하시면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건 그 애들한테 맡기려고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내 이름으로 해보는 거야. 늙은이라고 다 잊히는 건 아니잖아. 태용은 아무 말 없이 막걸리를 따르고 기태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첫 잔을 나눴어요. 중앙시장 북문 쪽 채소 가게 앞이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상인들이 분주히 파라솔을 펼치고 두부 상자를 풀고 선풍기를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흰 수건에 땀이 촉촉이 배어 있었고요. 두부집 아줌마가 휴대폰을 획혀더니 화면을 훑어보며 숨을 죽였어요. 새벽부터 단톡방이 들썩였다고 하네요. 언니, 이거 봤어? 정기태 영감. 이거 양복 입고 찍힌 사진이래. 누구? 그 조용한 양반? 예안면 감나무집 그 양반? 사진 속 기태는 회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법무사무소 앞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뒤에서 찍은 듯한 구도였지만 유난히 인상 좋게 나왔네요. 지금 카톡방 난리야. 금고에서 금괴 꺼냈다. 법인 세웠다. 시청에도 들락거린다. 별 얘기가 다 나와. 아니 그 노인이 맨날 장에 와서 마늘 한 단도 흥정하던 양반이 무슨 법이냐? 며칠 뒤였어요. 기태는 평소처럼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에 반소매 셔츠, 고무줄 바지, 익숙하고 단박한 차림이었지요. 채소 가게 앞을 지나는데 주인이 먼저 소리를 건넸습니다. 형님, 상추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 오늘은 마늘도 덤으로 드릴게요. 왜 덤을 줘요? 상거래는 깔끔해야지. 아이고, 형님 요즘 대단하시다던데 우리도 잘 좀 보이려고요.
기태는 말없이 상추 2단만 골라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돌아섰지요. 그새 뒤에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분이야? 정기태 사장님. 나 혼자 산다더니 금괴에다 땅 문서까지 갖고 있었대. 아들이 버렸다며? 이젠 누가 누굴 버려?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 시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느새 발끝이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지요. 안동시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기태 어르신, 진짜 뭐 하시는 분이래요? 지금 서류 보면 전부 본인 단독 명의에 자본금 액수가 3억 넘어요. 법인 설립 목적도 건실하고 일 처리도 완전 매끄럽고. 그냥 시골 어르신 같던데. 요즘엔 다들 창업도 하시나 봐. 근데 이분은 뭔가 달라. 지적도 보면 서울 외곽에 땅도 있어. 지금 개발 들어가는 구역인데. 공무원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종이 위 도장이 선명하게 말라가고 있었지요. 마을 단톡방 예안면 사랑방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정기태 사장님 법무사무소 앞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이 붙었습니다. 정기태 홀딩스 대표이사 정기태. 진짜 존경합니다. 저렇게 조용히 성공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글 아래 반응이 순식간에 쌓였고요. 기태는 어느덧 동네 이야기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그 시각 기태는 장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 옆 자판기에서 종이컵 커피를 뽑았어요. 작은 벤치에 살짝 걸터앉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는 찡그리지도 웃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가게에 한번 들러주시면 명함이라도 한 장만. 나는 그냥 장 보러 나온 거예요. 명함은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따로 있지. 그게 나일 필요는 없지 않소. 기태는 천천히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오늘따라 곱게 펴져 보였어요.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묵직하게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였지요. 안동시청 대강당 오전 10시였습니다. 높은 천장이 고요를 머금고 있었고요. 나무 벽면은 오늘의 행사를 위해 더 깊은 빛을 띠는 듯 보였어요. 정면 벽에는 정기태 기부 감사패 수여식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또렷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단상과 하얀 천을 덮은 테이블이 차분히 준비되어 있었지요. 중앙 좌석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를 메웠습니다. 교육감과 복지재단 이사장, 시의원들, 기자단, 마을 대표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어요. 강당은 평소보다 몇 곱절은 더 조용했고 공기는 한층 무거워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335 셔터를 점검하며 움직였고요. 무대 옆 대기석에 앉아있던 정기태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구김없는 회색 정장을 입으셨고요. 광택 없는 검정 구두가 발끝에서 묵직하게 빛났습니다. 손에는 장식 하나 없는 얇은 서류 가방만 들려 있었지요. 단상 쪽으로 걸어가는 기태를 따라 조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단상을 지키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예안면 출신이신 정기태 어르신께서 장학재단과 노인복지기금 명목으로 토지와 현금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회자는 손짓으로 조용함을 달랬습니다. 기부자 정기태 어르신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정면으로 바뀌었고 기태는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요. 방송 카메라가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태는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짧게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 밖에서 살았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막노동도 하고 허리 다쳐가며 벽도 올리고 땅도 닦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벌어놓은 게 나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더이다. 객석은 숨을 고르는 듯 한껏 조용해졌습니다. 기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지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게 낫소. 그 아이들이라도 내 돈으로 공부 잘하고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걸로 됐지.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기가 살짝 흔들렸고 펜끝이 빛을 받았어요. 정기태 어르신, 이 큰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무런 상의 없이 지역에 기부하신 건가요?
기태는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들한텐 내 체온보다 먼저 준 집이 하나 있어. 며느리한텐 내가 먹던 밥 숟갈 뺏기 전에 준 명의도 있지. 더 줄 것도 더 받을 것도 없어. 이건 그냥 내가 쓰는 거요. 내 이름으로. 기자의 펜이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 일부에서 조심스러운 박수가 번져나왔지요. 기태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무대 아래 시장과 교육감이 자리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정기태 어르신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감사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넸지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기태는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숙여 답했고 패를 받아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며 순간의 빛을 겹겹이 남겼지요. 하나, 둘, 셋, 정면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한 컷 더요. 미소 한 번만. 기태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가 곧 본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안동 지역 뉴스의 첫 소식으로 기태의 기부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면 속 강당이 다시 떠오르고 목소리가 또렷하게 이어졌지요. 안동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한 기부식. 주인공은 80대의 노인 정기태 씨. 총 18억 상당의 자산을 지역사회에 내놓은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보다 모르는 이에게 쓰는 것이 낫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시각 기태는 예안면 고향집 마루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저녁빛을 타고 길게 늘어졌고요. 바람이 마루 끝을 살짝 스치며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었지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었어요. 그 사람 나를 잊었나 봐요. 하고 나직한 가사가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태는 감사패를 마루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으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천천히 넘기셨지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아, 이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요. 서울 강남 오전 9시 38분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회의실 맨 끝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켜진 케이블 뉴스는 배경음도 없이 자막만 흘렀어요. 안동 80대 노인의 18억 기부 화제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정기태 씨, 장학재단과 복지기금에 토지와 현금 기부라는 자막도 따라붙었지요. 스크린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태가 시장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굳은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 앞에서 뭔가를 말했지요. 자막이 또 올랐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보단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게 낫소. 회의를 주재하던 차장이 화면을 흘끗 보더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민수 대리 아버님 아니에요? 동료일이 고개를 빼고 확인했습니다. 진짜네. 정기태? 성함도 똑같고. 민수 형, 숨겨진 재벌이셨어요? 동료이도 크게 떠들었습니다. 18억? 와, 야, 우리 밥 한번 사라. 축하해야지. 민수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스크린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꺼내보니 단톡방, 개인 연락,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였습니다. 메시지가 끝없이 쏟아졌지요. 민수야, 뉴스 봤다. 진짜냐? 같은 말이 이어졌고요. 아버지 멋지시다. 넌 왜 말 안 했냐? 라는 누군가의 문자도 보였어요. 와,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깜짝 놀랐어. 라는 메시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 기사 봤어? 너네 며느리 얘기도 나오더라. 라는 말까지 섞여 있었지요. 민수는 조용히 회의실을 벗어나 복도 끝 창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서울 둔촌동 아파트 오후 2시였습니다. 서영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정기태 기부, 정기태 시아버지, 정기태 며느리가 자동으로 떠올랐어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숨겨진 부자, 며느리는 무시했다는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손녀 생일에도 쫓겨난 노인, 18억 기부로 화답이라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며 집에서 내쫓긴 기태씨, 지역의 영웅이 되었다는 기사까지 이어졌지요. 서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댓글 수가 7,000개가 넘었어요. 눈길이 댓글 몇 줄을 훑었습니다. 며느리 누구야? 인간 맞냐 하는 말이 있었고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졌겠네라는 글도 붙어 있었어요. 그 집 자식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나 하는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서영의 눈썹이 찌푸려졌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TV는 켜져 있었고 재방송으로 정기태의 기부 뉴스가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연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엔 생일 때 할아버지가 건넸던 메모지 세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왜? 할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수 있어? 그때 그냥 오셔서 같이 밥 드시게 했으면 안 됐어?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TV만 응시한 채였고 얼굴에선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날 할아버지 그냥 말도 안 하고 가셨잖아.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대답은 없었습니다. TV 화면에선 시장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패를 건네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후 6시 민수가 퇴근해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조용히 닫았지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뉴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정기태 씨, 기부 이후 인터뷰를 거절하며 이름만 남으면 됐소라고 전했다는 문장이었어요.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어요. 질책도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한 장만이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기태가 한가운데 서 있던 오래전 그 사진이었습니다. 분식 집안엔 가끔 라면 끓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정기태는 창가 가까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손등엔 점처럼 핀 검버섯이 몇 개 보였고요. 젓가락을 쥐고는 있었지만 국물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앞접시엔 김말이가 2개 놓여 있었죠. 옆엔 반쯤 식은 라면 그릇이 있었고요. TV 화면에선 스포츠 뉴스가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라면을 한 젓가락 더 넣으려던 찰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학생들이었죠. 연지야, 여기네. 이 집 맛집이라던데? 헐, 잠깐. 저기 앉은 분. 그 뉴스에 나온 할아버지 아니야? 응? 기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연지와 눈이 마주쳤죠. 둘 다 잠시 멈춰섰어요. 연지의 손엔 장바구니가 반쯤 들려 있었고요. 표정은 어색하게 굳어 보였습니다. 기태는 옅은 미소를 머금었지만 말없이 라면 그릇으로 다시 눈을 돌렸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 그 뉴스 나왔던 분 맞아. 야, 너희 할아버지 진짜 멋지시다. 부자였는데도 조용히 계셨다며. 아니야, 그냥 됐어. 친구들이 카운터로 먼저 가자 연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살며시 앉았어요. 기태는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라면 먹고 있지? 안 보이냐? 연지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더니 김말이 하나를 들어 조심스레 기태의 접시에 올려두었어요. 김말이 좋아해요? 말 안 했나? 응. 옛날엔 너도 잘 먹었는데. 저 그 뉴스 봤어요. 기태는 라면을 다시 한 젓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그러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뉴스가 사람을 먼저 말하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뭘 했는진 중요치 않고 뭘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지.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헤아리진 못했지만 그때 기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전까지 나는 그냥 노인네였고 지금은 갑자기 누구 할아버지가 됐더라. 할아버지, 서울 아파트. 진짜 할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기태는 대답하지 않고 국물만 마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밥 해준 사람이 누군진 기억 못하더라. 근데 밥상 치우고 난 뒤엔 늘 뭐가 없었는진 기억하더라. 그 말에 연지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내리깔았어요. 잠시 뒤 문 쪽에서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연지야, 다 포장했어. 가자. 연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메고 기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날 생일에 그냥 스파게티 해드렸으면 됐을 걸 그랬어요. 됐다. 김말이도 맛있더라. 연지는 빙긋이 웃으며 한 걸음 물러서더니 조용히 인사하고 분식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태는
김말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익숙한 튀김옷의 바삭함이 시린 잇몸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맛을 다르게 하지. 창밖 어스름한 빛 사이로 연지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기태는 천천히 국물을 마시며 아직 식지 않은 그날의 기운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서울 둔촌동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중학교 복도에선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2학년 6반 교실 앞 연지는 혼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야, 금괴 손녀 오셨다. 재벌 상속녀. 대박이야. 너 그 뉴스에 나온 진짜 손녀 맞지? 너희 할아버지 잘생기셨던데? 연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일까 말까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 섞인 호기심과 얄밉게 번지는 웃음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냥 뉴스에 좀 나왔을 뿐이야. 근데 너 그때 생일에 왜 안 불렀어? 금상 위에서 스파게티 먹는 줄 알았네. 연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연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책상 위엔 며칠 전 기태가 준 메모지 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연필 한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연지는 스탠드를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어릴 적 초등학교 2학년 봄 소풍 날이었습니다. 기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떠올랐죠. 흰쌀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진 김 2장이 보였고요. 반찬이라고는 삶은 계란 하나와 멸치볶음 조금뿐이었어요. 친구가 도시락을 보며 킥킥 대던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도 없고 김밥도 없어. 그때 나 도시락을 덮었지.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린 커튼이 살짝 들썩였어요. 연지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 연필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약간 삐뚤었지만 정성이 묻어났어요. 연지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 도시락이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저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진심이 마음 안에 있단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지는 편지를 반으로 접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뒤에 정기태 할아버지라고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날 밤 9시 반이었습니다. 연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문을 살짝 닫고 나와 단지 앞에 있는 우체통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연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체통 투입구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는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연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몇 초를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내 가볍게 숨을 내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방 불빛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오래 켜져 있었어요. 기태는 아침 일찍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햇살이 장독대 위로 번져오르던 시간이었죠.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낡은 수세미로 장독대를 조심스레 닦고 있었어요. 힘을 잘못 주면 금이 갈 법한 세월이 잔뜩 묻은 항아리들이었죠. 바람에 먼지가 일고 말린 고추가 다그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때 먼 길을 달려온 검정색 지팔십 한 대가 조용히 흙길로 들어섰어요. 차가 멈추자 조수석 문이 먼저 살짝 열렸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서영이었죠. 운전대를 잡던 손을 한동안 떼지 못하다가 마침내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어요. 낯선 시골 공기 냄새에 그녀는 무심코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차 문이 턱 하고 닫히는 소리가 퍼졌고 기태는 닦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갯짓만 살짝 했어요. 서영은 마당 앞 대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하며 벌어지고 흙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말끔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는 비포장 마당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태는 장독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뚜껑 하나를 들어 내부를 살폈어요. 서영은 몇 걸음 앞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뚜껑을 다시 얹고 먼지를 살살 털어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뵀어요. 그땐 몰랐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기태는 옆에 놓인 물바가지를 들어 붓으로 장독대 옆면을 천천히 적셨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죠. 연지,
요즘 계속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그 편지도 보냈다고 들었어요. 그제야 기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 묻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등을 보인 채로 서 있었죠. 그리고 낮게 한마디를 떼었습니다. 그래, 애는 말이 통하더라. 그 한마디였어요. 기태는 다시 물통을 들어 다른 장독대로 옮겼습니다. 목소리엔 묘하게 부드러운 결이 스며 있었지만 등은 끝내 돌아서 있었어요. 서영은 두 손을 모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기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묵은 먼지를 닦듯 오래된 말 대신 손길만 움직였죠. 서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잠시 후 기태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장독대 옆에 자루를 정리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보였죠. 서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라서야 잠깐 멈춰서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기태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손에 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서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철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차에 오르면서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차 안에서 서영은 조수석에 놓인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엔 그가 좋아할 거라 믿고 고른 홍삼 세트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꺼낼 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차는 천천히 마을길을 벗어났습니다. 기태의 마당, 장독대 옆에서는 여전히 묵묵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내내 기태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낮부터 물에 불려놓았던 장독대 뚜껑들을 해가 지기 전에 마저 닦아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어 물통 옆에 말없이 걸었어요. 해가 지자 마루 끝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짧아졌던 바람이 저녁이 되자 다시 스산하게 마당을 훑고 지나갔지요. 방 안으로 들어간 기태는 씻지도 않은 채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탁상 라디오에서 나지막이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심수봉의 밤, 이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지금 이 노래 누군가의 마음에 닿길 바라며 띄웁니다. 낮게 울리는 노랫말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보고 싶은데 또 눈물만 나요. 이 한 구절이 오래도록 맴돌았지요. 기태는 조용히 라디오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창가 탁자 위에 쌓인 우편물 중 작은 녹색 봉투 하나에 눈길을 멈췄어요. 그는 잠시 그대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미 내용물을 아는 사람처럼 표정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지요. 손을 뻗어 봉투를 들고 돋보기를 쓰지도 않은 채 서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겉면에는 정기태 할아버지 앞 이렇게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글씨였지요. 기태는 흠칫했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연지의 글씨체였어요. 짧고 소박한 문장들이 고르게 눌러 적혀 있었죠. 편지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릴 땐 몰랐어요. 그 도시락이 창피했던 게 아니라 제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요. 연지드림. 기태는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멀리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말라있는 감이 몇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 손으로 라이터를 집어들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입에만 문 채 입꼬리를 살짝 움직이며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라이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에 낮게 깔린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어요. 그 말 들으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늦게 오는 말은 참 쓸쓸히.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 안에는 길고 무거운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담배를 라이터 없이 재떨이에 눕히고 다시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달빛이 슬그머니 기태의 뺨에 닿았어요. 그의 그림자는 길게 뻗었고 손에 쥔 편지가 그 위에 덧 그려졌습니다. 달빛 아래 기태는 아주 느리게 눈을 감았어요. 말없이 묵묵하게 숨결만 남긴 채였죠.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안동시청 2층 기자회견실입니다. 벽면의 현수막엔 정기태 기부자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고 수십 명의 기자와 취재진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단 앞에 투명 아크릴 강단이 놓였고 정기태는 정장을 차려입고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까만 양복에 흰 셔츠, 단정히 빗은 머리, 곱게 선 어깨가 또렷하게 보였죠. 기자들의 눈엔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이 아니라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청 홍보팀 직원이 마이크 높이를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부터 정기태 기부자님의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태는 종이를 보지 않은 채 연단 위에 섰습니다. 두 손을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올렸고 첫 마디는 단 한 줄이었어요. 내 재산은 자식에게 가지 않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순서상 먼저 발언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조금만. 괜찮소. 질문해 보시오. 여기저기서 손이 솟구치더니 한 젊은 기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가족에게 상속하지 않으십니까? 아드님과 며느님도 계시고 손녀도 있으신데요. 기태는 손가락 마디를 가볍게 꺾으며 오래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라 해도 마음이 멀면 남보다 더 멀더군요.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정은 엎지르면은 못 담습니다. 잠깐 웅성거림이 퍼졌고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부하신 재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정기태 장학재단을 세웁니다. 안동 예안 그리고 경북 도내에 사는 아이들, 특히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매년 학비와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요. 내 손으로 번 돈이니 내 손으로 아이들한테 건네주렵니다. 오늘 동석하신 안동교육청과 시청 측에서도 협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세한 운영 방안은 뒤쪽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청 관계자가 기태 옆에서 고개를 꾸벅이곤 자리로 물러섰습니다. 기자석에선 진짜 실현될까? 저 노인 대단하다 같은 속삭임이 오갔어요.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발표가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가요?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노하지도 않은 얼굴로 천천히 마이크에서 입을 뗐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일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것뿐이요. 그때 안동시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봉구입니다. 민수의 사무실 회의실에 TV 뉴스가 켜져 있었어요. 안동시청 기자회견이 생중계로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봐. 민수 과장님 아버지 나오셨어요. 와, 재단까지 만든 거야? 장난 아닌데. 누군가 농담을 덧붙였어요. 야, 민수 가장 금괴 아들인 거냐? 몰래 숨겨놨네. 진짜 드라마네. 그 순간 민수가 들고 있던 유리컵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쨍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조각들이 회의실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아버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한편 시청 기자회견실 뒤편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엔 마이크 하나만 외롭게 남아 있었어요. 기태는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렸죠. 말은 조용할수록 멀리 가는 법이지.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도 없이 바쁜 사람들 사이로 한 어른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기태는 문을 닫은 마루방 안 라디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이 낮게 우웅거렸고요. 스피커에선 여전히 옛 노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손에 쥔 얇은 봉투 하나만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지의 글씨였지요. 얇은 노란 메모지 봉투에 둥글둥글한 글씨로 할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기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펴자 마치 연지가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글자들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했어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요즘 사람들이 저를 금괴손녀라고 불러요. 처음엔 그 말이 좀 재밌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를 몰라봤다는 게요. 아빠도 엄마도 말은 안 하지만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다 느껴져요. 그날 분식집에서 김말이 하나 받았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마음이라는 걸. 편지 끝엔 연지 드림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기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지도 못한 채 손에 든 그대로 멍하니 마루 앞 창밖을 내다봤죠. 바람이 창호지를 살짝 흔들었고요. 어느새 노을빛이 멀리 지붕 위를 타고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라디오를 껐어요. 그리고 가만히 옆에 두었던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기름기 배인 낡은 가죽 지갑 속엔 오래전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증명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하얀 셔츠에 어색한 미소, 귀를 반쯤 덮은 단발머리였어요. 기태는 그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방금의 편지를 접어 사진 뒤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리더니 마침내 한마디가 천천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지요. 그래, 마음이라. 그거 하나면 됐을지도 모르지. 그 말 한 줄이 그의 가슴속 허기진 감정에 한 자락을 내려놓게 한 듯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도 멈췄고요. 마루 위엔 조용한 밤 공기와 함께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기태의 무릎 위에 놓인 지갑 위로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지요. 마당 가득히 구름이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기태는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오래된 김치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한 손엔 낡은 국자, 다른 손엔 물수건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빛은 아침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으려다 말고 이마를 짚었죠. 세상이 천천히 기울더니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어지럽네. 왜 이리 숨이 찹디야? 입술이 버럭게 질려갔고 갑자기 위가 쥐어짜는 듯 아파왔습니다. 기태는 국자를 놓치며 옆으로 고꾸라졌어요. 마당 모서리, 장독대 옆자리였습니다. 지푸라기 몇 개가 흩어져 있었지요. 기태는 바닥에 한쪽 손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이 입가에 번졌어요. 멀리 마당을 지나던 이장박 태용이 눈치를 채고 달려왔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형님. 기태는 대답 대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태용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지요. 예. 안동 예안면 기와집인데요. 정기태 어르신 쓰러졌어요. 숨도 잘 못 쉬셔. 구급차가 도착해 경고음이 울릴 무렵이었습니다. 기태는 들것 위에 실린 채 흐린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요한 회색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빛이 스치더니 곧 사라졌지요. 안동 종합병원 응급실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맥 주사가 들어갔고 심전도와 단층 촬영까지 연달아 진행됐어요. 기태의 혈압은 위험 수치를 넘어섰고 예전에 알았던 신장 문제도 다시 도지는 기운이 보였습니다. 진료실 안 젊은 담당이가 목을 넘기며 기록을 넘겼습니다. 보호자 없습니까? 등록된 보호자 번호로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전화는 곧 서울의 한 회의실로 연결됐습니다. 민수는 회의 자료를 넘기다 진동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번호를 확인한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정기태 어르신께서 현재 응급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출장 중이라 곤란하네요. 와이프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겠어요? 잠시 뒤 송파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화가 벨소리를 냈습니다. 서영은 화장대 앞에서 화장붓을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잠깐 울리던 벨이 멎고 문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정기태 어르신, 안동 종합병원 입원 중.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다시 전화가 울렸지요. 서영은 침묵 끝에 짧게 입을 뗐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요. 남편한테 다시 연락드릴게요. 몇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울역 승강장에 연지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었어요. 작은 검은 배낭 하나를 메고 한 손엔 메모지 복사본, 다른 손엔 작은 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망설임, 단 없이 승차권을 확인했지요. 좌석은 창가였습니다. 안동행 무궁화 보였어요. 차창에 고개를 기대자
연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찾아온 안동 종합병원 6층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엔 정적만 감돌았지요. 기태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줄이 코에 끼워졌고 심전도 기계엔 일정한 리듬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연지가 천천히 들어왔지요. 작은 손엔 바나나 2개와 초록색 손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지는 침대 곁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기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연지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기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메마른 손끝으로 연지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입을 열었지요. 그래, 니라도 와주니 고맙다. 참말로. 연지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 흐린 달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가만히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기태의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천장은 무척 하얗고 조용했어요. 기태는 산소 코주를 낀 채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죠. 창문 너머엔 군청색 제복의 낯선 사람들이 정숙하게 서 있었어요. 보훈처장과 안동시청 사람들, 지역 군부대 지휘관, 그리고 젊은 장교 한 명이었죠. 병실 안쪽에는 태극기가 작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 아래엔 붉은 케이스에 담긴 훈장과 상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연지는 기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의 옆에 앉아 있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숨을 고르고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고 있었어요. 국방부 보좌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기태 선생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자원 참전하셨고 낙동강 방어선과 백마고지 인근 전투에 참전하신 공로가 늦게나마 확인되었습니다. 연지는 놀란 눈으로 기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전쟁에 나가셨어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이에 국방부는 정기태 선생님께 국가유공자 참전기장과 헌신 훈장을 수여합니다. 늦었지만 저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존경을 전합니다. 보훈처장이 훈장을 조심스레 기태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꼭 쥐었지요. 금빛 훈장이 하얀 병실 불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죠. 내가 그때 죽었어도 아무도 몰랐을 거요. 살아남은 것도 가난하게 산 것도 그거야 나만 아는 일이었지. 연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기태는 미소도 한숨도 없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리고 연지의 손등을 한번 무겁게 두드렸지요. 니라도 알아주니 됐다. 그게 다지 뭐. 기념사진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병실을 나섰어요. 기태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손에 쥔 훈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곧 전국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자막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죠. 한평생 조용히 살아온 참전용사, 전 재산사회에 환원한 숨은 영웅. 뉴스 화면엔 기태의 얼굴이 점점 크게 비쳤고요. 그 옆에서 손을 맞잡은 연지의 눈물 맺힌 얼굴도 함께 보였어요. 서울의 어느 거실이었어요. TV 앞에 앉은 민수와 서영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대체 언제 그렇게? 서영은 소리 없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제야 그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접이식 나무 상 위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등어 굽는 냄새가 장독대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기태는 방금 전까지 마루에 쪼그려 앉아 무채를 버무리고 있었죠. 부엌안에서는 밥솥이 뻥하고 김을 내뿜으며 다 됐다고 알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곧이어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만 한번 돌리고는 묵묵히 상에 나무를 올렸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죠. 민수는 뒷짐을 지고 서 있었고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연지만이 밝은 얼굴로 기태를 향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 국 떠드릴게요. 기태는 마주보지 않고 냄비를 가리키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퍼라. 넘치면 손대인다. 연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국자를 들었죠. 민수와 서영은 서로 눈치를 보다 나란히 상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태용 이장과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도착했어요. 막걸리 한 병씩 들고 들어온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상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에이, 기태 형님이 이렇게 밥상 차리시는 거 처음 보네. 뭔 일 있어? 기태는 반쯤 앉은 채 고등어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밥 한 그릇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 근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니까요. 느낌이. 기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둘러앉은 모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연지가 국그릇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 드셔보세요. 할아버지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이 비로소 수저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기태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아버지, 요즘은 잘 드시죠? 기태는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뜨고 있었어요. 기태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용이 타이밍을 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오늘 가족 다 모였는데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 기회 놓치면 또 언제 모이나? 모두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연지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여기요. 여기 마당 가운데요. 기태는 망설이다가 연지의 손에 이끌려 마당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민수와 서영도 천천히 따라 나왔죠.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고 준비하자 연지는 기태의 팔짱을 살짝 끼며 활짝 웃었습니다. 치즈! 찰칵 플래시가 번쩍 터졌어요. 민수는 어색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고 서영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태는 정면도 옆도 아닌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본 채 서 있었죠. 사진 속엔 네 식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진은 오래도록 남을 뜻을 품었어요. 기태는 조용히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저녁 노을이 길게 깔렸고요. 태용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참 오래 살아온 집이네요. 참.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기태의 집 안동 예안면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눅눅했고 감나무 잎에 맺힌 이슬이 뚝뚝 떨어졌어요. 연지는 하늘색 얇은 카디건을 여며 입고 기태의 대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유부초밥과 국 끓일 재료를 담은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전날 밤 두 사람이 나눴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엔 네가 끓인 라면도 한번 먹어보자. 그럼 할아버지, 내일 꼭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그 기억을 되새기며 마당을 지나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기태는 조용히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죠. 방 안에는 낮은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고 라디오는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연지는 발끝으로 다가가 살며시 무릎을 꿇었어요. 기태의 손등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차가운 온기와 멈춰버린 숨결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지의 입술이 떨렸고 두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장례식장은 안동의 한 병원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영정 앞에는 낡은 양복을 입은 기태의 사진이 놓였죠.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이라 더 닮아 보였습니다. 빈소에는 마을 사람들, 시청에서 온 이들, 장하기를 돕던 이들, 병원에서 일하는 이들, 몇몇 기자까지 조용히 꽃을 올렸어요. 박태영 이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연지를 도우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민수와 윤서영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고 윤서영은 입술을 꼭 다문 채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앞 작은 탁자 위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연지가 조심스레 집어들어 양손으로 펼쳤습니다. 안에는 기태의 자필 유서가 들어있었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고 삐뚤지만 정갈했어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었다. 한 칸짜리 마당집, 오래된 장독대, 고장난 라디오. 그게 내 전부였다. 하지만 오래 참고 모은 게 하나 있다. 언젠가 네 엄마, 아빠, 그리고 니까지 밥 한 끼 같이 먹는 날이 오기를 바랐던 거다. 그게 내 소원이었고 그날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다면 참 아쉬웠을 게다. 그래도 다행이야. 그날 밥 맛있었거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 끝을 붙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끝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윤서영도 조심스레 눈물을 훔쳤고 옆에 앉은 연지는
유서를 다시 접어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밥 진짜 맛있었어요. 저 잊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준 밥맛, 마음. 한편 틀어둔 라디오에서는 심수봉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기태는 결국 자신이 바라던 한 끼의 밥상을 그들이 모두 떠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고마웠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장례식장 바깥에는 장맛비가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어요. 빈소 앞에는 검은 우산들이 천천히 모여들었고요. 비에 젖은 흙내와 국화향이 뒤섞여 숨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여기는 안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었어요. 정기태의 영정사진은 생전 가장 단정했던 정장 차림으로 고요히 놓여 있었죠. 미소를 살짝 머금은 그 얼굴은 이상하게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재단 한편에는 흰 리본에 검은 글씨로 적힌 작은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의 삶이 곧 존엄이었습니다. 박태영 이장은 묵직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한 분 한 분 안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시청 사람들, 장하기를 하는 이들, 군부대 장교와 병원 직원들까지요. 가슴에 기자 명함을 꽂은 이들도 보였고요. 조문 행렬은 참 오래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마친 시청장은 영정 앞에 국화를 올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뒤를 이어 마을 상인회장이 국화를 들고 조용히 섰습니다. 정기태 영감님, 그땐 그냥 고집 많은 노인네인 줄만 알았죠. 그리 크신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빈소 안에는 어느새 더욱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여느 장례 때처럼 큰 통곡은 들리지 않았죠. 대신 각자 숙인 고개 아래에서 속으로 되뇌는 뉘우침의 숨결만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영은 구석벽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눈을 내리고 있었어요. 몇 번 눈가를 훔치고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숙였죠. 민수는 말없이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재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꽃을 올리곤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구두 밑창이 바닥을 깊게 눌러박는 듯 몸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댔어요.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고 숨을 죽인 흐느낌이 잦아들 듯 번졌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레 다가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민수의 팔 위에 가만히 놓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님. 그 말은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방 안의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한쪽에서 연지가 조용히 일어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나요? 그날 저랑 김말이 나눠 먹던 날, 할아버지, 그날 봐. 진짜 맛있었어요. 연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눌러 참아온 듯한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살며시 걸렸죠. 기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함께 밥 먹는 게 소원이었다는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뤄진 듯 했거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어. 가진 것만 하나도 떠들지 않았고 떠나고 나니 더 크신 분이었다는 걸 알겠어. 마당 끝에서 빗소리가 천천히 약해졌어요. 빈소 출입문 유리에 맺히던 빗방울도 하나둘 멎었죠. 기태가 남긴 조용한 삶의 여운이 그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아주 천천히 깊이 스며들었어요.